최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정준희입니다. 예, 저는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지금은 통일연구원의 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 시민통일 강조에서 말씀드린 주제는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문제 이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혼자 살 수 없듯이 이 통일이라는 문제, 이거는 뭐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뭐 통일의 열기가 굉장히 이제 저조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왜 이런 시민 강좌를 통해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런 의문들을 다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생활, 사활, 향후의 어떤 생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문제를 우리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갖게 된 게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을 하면은 뭐 지금 젊은 분들은 별 관심 없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 문제도 비슷합니다. 요즘 뭐 비혼 시대라고 해서 결혼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통일을 왜 굳이 힘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저는 항상 이 어항 얘기를 좀 얘기를 합니다. 이 어항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물고기가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겠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근데 진짜 물고기가 그런 생각 할까요? 물론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항은 물고기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대명하는 얘기처럼 이 어항이 깨져야지만 저 물고기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5,171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특히 통일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게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대한민국 내에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막연하게 194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답답할 거다. 45년도에 태어났어도 사실은 애기였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세대분들은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만주도 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DNA가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한 23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 인구의 한 4.6%만이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고 만주도 가고 저 러시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을 DNA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분단 이후에 쭉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 한반도 내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히 남한 내에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북한에 가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생활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면,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남한에 사는 우리가 5,171만 명이 내일부터 충청남도 이남은 못 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실은 5천만 명이 되게 충남 이남 지역을 얼마나 1년에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간다 하면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수도권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답답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5년도 이전에 만주 지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이런 상황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분들의 DNA에는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반도 통일 문제, 이 답답한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을 많이 나가실 겁니다. 또는 한국에 가 있는 다른 외국인들하고도 접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디 외국 나가서 연수를 할 때, 우연히 골프장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치게 됐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었어요. 어떤 회계사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질문해요. 어디서 왔냐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통일 문제 꼭 물어봐요. 전혀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답을 해야 되죠. 근데 보통 분들도 다마 대개 이런 질문들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봤는데, 17년도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그런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도 월스트리트 전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진핑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대응한 이 트럼프의 답변은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와갖고 의회에서 연설됐죠. 그때 트럼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꼭 통일해야 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질문들을 항상 우리는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2008년도에 푸틴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게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 자기네 일부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이 2022년도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잖아요. 또 티벳과 관련해서 모택동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영토다. 49년도.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침공을 했어요. 그때 시기가 6.25 전쟁 시기였어요. 6.25 전쟁 시기에 10월 25일 날 압록강 넘었죠. 중국군이 넘어서 숨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전쟁이 됐는데 10월 11일 날 티벳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 전쟁 때문에 티벳이 중국에 넘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시야를 갖다 이렇게 시선을 못 받은 거죠.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와서 어떤 국가주의, 국가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주변국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또는 북한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어떻게 통일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제정세 얘기부터 주로 이제 한반도 분단 자체가 우리의 뭐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국제정세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지만 통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제정세가 변해왔는지. 지금 한국이 속해 있는 이 지역, 동북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중화 질서였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런 질서였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요 빨간색이 명나라 시대의 중국의 영토, 그리고 파란 줄로 된 게 청나라 시대 영토인데 러시아한테 당하는 바람에 지금 약간 줄어든 그런 지금의 이제 중국 국경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은 예전부터 어떤 질서였느냐? 수직적인 질서였어요. 모든 나라를 대할 때 자기들은 황제, 나머지는 다 제후, 신하의 나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속에 섞여서 살았던 거죠. 근데 중국의 이 수직적 질서라는 건 일종의 자급자족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개척을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물상이 다 중국 내에서 다 소화가 되고, 다 소비가 되고,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1400년대 초 정화, 명나라 정화라는 환관이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나가져 있거든요. 함대를 키우고. 그 대원정 이후에는 전혀 해외 개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화 질서 속에서만 안주하고 청나라도 명나라도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이지, 오랑캐로서 물리치는 그런 어떤 수수가 뛰어났고 자기들끼리의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합종과 연행.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쭉 합종해서 큰 나라를 대항한다. 그리고 큰 나라는 그 합종에 대해서 깨기 위해서 양자 외교를 하는 어떤 연행책. 이건 이제 소진과 장이라고 옛날에 전국 칠흥시대 때 나왔던 외교 전략이죠. 그게 이 사람들 속에 DNA 속에 있어요. DNA 속에 있고, 이 사람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읽었다시피 어떤 초한지나 삼국지라는 그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국제 질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사실은 이 중국 질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원나라가 지배를 하고 고려와 함께 일본을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두 차례 원정이.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일본은 자기들만의 질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한국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국가였죠. 근데 조선 들어와서 완전히 500년 동안의 어떤 중화질서에 편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서 결국은 여태까지는 어떤 중화질서 속에 수직적 질서 속에 살았다. 우리는 신화국가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서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요 파란색은 주로 식민 지배 국가고 빨간색은 식민된 국가를 표시하는데 주로 나중에는 러시아와 미국까지도 제국주의가 이제 돼 있고 유럽의 제국주의. 근데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물자를 팔아내야 될 어떤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이 식민지 개척에 다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참여를 한 거고요. 여기 질서적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 항상 종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총과 포로서 결국은 또 무력 시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으로서 완전히 올가매는 거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계약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사회주의권하고 계약할 때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아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중국의 차에 빠져가지고 계속 차를 수입하다 보니까 어느 계속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재정이 고갈이 되니까 그걸 만회하고자 아편을 팔아먹기 시작해서 결국 중국 사람들 한 25% 정도가 아편에 물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뭐 중국에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죠. 청나라 조정이 아편을 금하게 되고 그 아편 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해서 전쟁이 나요. 근데 이 전쟁이 말이 아편 전쟁이지 사실은 질서의 부딪힘이에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 1840년대에 끝나고 난징 조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 이게 중국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황제국, 다른 나라는 다 제국이었는데 이게 영국한테 졌거든요. 나머지 그 두 번째 아편 전쟁은 7개국한테 또 공격을 받아서 텐진 조약을 또 맺어요. 그러면서 중화질서가 깨집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어떤 관계로서 조약도 맺고 결국 계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기존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러고 나서 거의 반식민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림도 보시면은 일본은 조선반도와 밑에 대만, 후조 쪽을 차지하고 밑에는 프랑스, 중국은 중간지대는 상하이부터 저기서 다 영국, 독일은 요 삼권반도 쪽 이런 식으로 거의 영향권이 달라지고 그 위쪽은 또 다 러시아가 또 세력을 펼치는 중국이 거의 반식민 상태가 되고 아편 전쟁 이후에 그 트라우마가 지속된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해요. 근데 근대화 성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출판업의 발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으로부터 데려간 그 도자기, 도공들을 그 이후에 그 도자기를 발전시켜서 그것에서 나오는
그것이 결국은 일본 근대화의 어떤 밑바닥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고 자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질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은 사실 유럽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이 혈액형까지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자기네 혈액형은 브라파초가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낼 정도로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자기들은 유럽으로 간다. 이게 자기들의 어떤 DNA 속에 심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 위치는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먹겠다라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필리핀, 인도차이나도 다 프랑스나 이런 데 미국 쪽에 식민지가 되는 이런 동북아시아의 순환 시대가 벌어질 겁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결국 또 다시 냉전 시대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된 거죠. 분단이 되면서 이 냉전으로 갈 때 조지 캐논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러시아 전역을 했고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긴 텔레그래프를 써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련은 저절로 약화될 것이다 라는 봉쇄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냉전 시대가 촉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진영간에 결국은 이제 나눠져서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세력권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이때 어떤 장점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양 진영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줄었고 평화가 있었고, 그 대신 그 진영 내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흔들리게 되죠. 세상은 계속 변화하다 보니까 1970년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의 사회주의 계획기 문제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련은 장기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고, 중국은 이제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근데 미국은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 벌써 3차례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치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만 쫓겨날 때 그때 좀 개입했었지,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힘들지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힘들다 해서 닉슨이 69년도에 독트린을 해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사람들이 지켜라 라고 해서 빠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 중국이 또 끼어듭니다. 중국이 소련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미국과 비밀 교섭을 거쳐서, 그게 키신저가 활동할 때죠.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고 79년도에 수교까지 이르를.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중국의 그 예전에 삼국지의 그 논리가 또 적용이 돼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때 생각했던 거는 가장 강적은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나라와 초나라가 연합을 해서 위나라와 맞서듯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어디가 가장 위나라 같아요? 이 미국이 위나라 같잖아요. 이제는 다시 또 중소와 연합을 해서 대항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고 구조를 여기서도 또 보여서 결국은 세력 균형을 또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동북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것은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남고, 중국은 이제 뻗어올라가는 그런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이 한 30년 동안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미국이 보호해줄게, 전 세계를. 전 세계 뭘 보호하느냐?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공장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니까 중국을 우리가 보호해준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로, 검은색 표시된 거, 이거는 11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해준다.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근데 이것의 시작은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해서 1944년도에 7월 달에 44개 국가가 미국의 뉴햄프셔주라고 조그만 데가 있어요. 그 동북지방에. 거기에 모여서 브레튼 우주라는 조그만 데 모여서 이 세계 질서를 거기서 정한 거예요. 정했는데 그때 미국의 패권을 결정한 겁니다. 미국 패권이 뭐냐? 군사력도 있지만 돈 문제. 그러니까 돈에 관한 한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다라는 게 브레튼 우주 체제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탄력전 시대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노를 뒷받침하고 계속 이끌어오는 그런 기반을 그때 이미 마련했고, 이때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이 두 가지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변화가 또 오는 거죠. 언제 변화가냐면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세계 금융위기. 그게 이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노가 깨지게 되는 주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서서히 커지는데, 중국이 사실은 70년대까지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필요로 했어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국 경쟁이 잡아서 미국 따라가려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이라는 상대가 꺾어지고 난 다음에는 미국한테 크게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고 단지 WTO에 가입하는 것 정도만 의존해서 그 WTO 체제 속에서 자기들의 힘을 키워왔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는 2013년도에는 구매력 지수에서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GDP를 물가로 환산한 게 이제 구매력 지수인데, 요거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본보다 2018년도부터는 구매력 지수에서 더 앞서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일본의 보통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국가의 능력은 과연 그러냐?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지수상에서 중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했고, 지금 작년도에는 18조가 넘는 세계 2위의 GDP를 생산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보다는 약간 꺾어진 겁니다. 이게 63%, 미국이 63%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한 30조 정도 달러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한 80%까지 가고, 2030년 정도 되면은 미국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이 추세가 약간 꺾인 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제는 두 번째 가래도 좀 섭섭할 정도의 그런 강국이 된 거고, 문제는 중국의 약점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 그런 약점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세계의 가격 지수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거죠. 사실은 도가니화라고 이제 있는데, 등소평이 그랬어요. 우리가 힘을 키우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라. 그걸 계속 이후로 남겼는데, 시진핑부터 어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굴기를 일어서야 되겠다. 우리 힘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중국 굴기를 갖다 선언하면서 중국 몸까지 선언했어요. 근데 사실은 등소평 때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42년도에 아편전쟁, 그리고 1949년도에 중화민국이 섰어요. 서고 나서 자기들이 100년을 내다본 거예요. 100년 후인 2049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 이게 중국몽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겁니다. 1845년도에 자기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이제 자기들의 세계가 깨지고, 그런데 거의 100년 있다가 국가를 하나 세우고, 다시 또 100년 있다가 200년이죠. 트라우마를 겪은 지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 중국몽. 그건 어떤 의미냐? 다시 수직적 질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옛날처럼 신화를 대하듯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최고의 나라, 나머지는 다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질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신앙의 나라로 다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몽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적어도. 근데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니들의 신앙의 나라, 우리는 황제의 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중국몽이라는 말 속에 있는 그것은 옛날의 질서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축해준다든지, 그거를 지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 속에 있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경제력으로도 이 커지다 보니까 군사력으로도 얘들이 또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A2AD, Anti-Access, Aerial Denial 이런데, 요거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Anti-Access,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게 이제 A2고요. AD, 접근해왔을 때는 무력화시킨다 라는 게 중국의 군사전략이에요. 이건 이제 중국의 해군 출신 유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제1도련설, 제2도련설이 이제 나왔는데, 요 앞쪽에 있는 제1도련설은 지금 현재 있는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사원도 서사원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A to AD,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선언한 거고, 요 두 번째, 일본, 뭐 괌, 하와이, 요까지 연결시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태평양을 다 자기들의 영향권 속에 넣겠다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형 대국 관계라고 있잖아요. 후진타오가 오바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형 대국 관계를 이제 우리는 갖자.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중국문하고 비슷할 거예요. 신형 대국, 말은 신형 대국 관계인데 사실은 뒤에 있는 말은 그겁니다. 태평양은 너무 넓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를 갈라서 동쪽은 미국이 건들고 서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게 신형 대국 관계예요. 당연히 오바마는 거절을 했죠. 거절하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안 되겠다. 아시아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자 해서 나온 게 아시아의 회기예요. 그리고 일대 중국문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게 1대1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입니다. 1대1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잉 생산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나라들을 중국의 영향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적 연결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대1로가 원래는 유럽 쪽에 그 암스테르담 이런 데, 이탈리아의 뭐 제노바 이런 데까지 가는 건데 지금은 남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데까지 다 1대1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 파나마 얘기도 나온 것도 사실은 1대1로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자기들이 커버를 하겠다라는 1대1로고, 두 번째,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뭐냐. 아까 최고의 팍스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에요. 그래서 세계 은행을 갖다가 한번 다뤄보겠다. 이걸 통해서 한번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갖다가 연습을 해보는 거.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냥 연습한다고 누가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시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2049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게 중국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득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서사군도 남사군도 영해권 문제에 또 동참이 됩니다. 특히 남사군도, 저거는 필리핀에, 말레이시아라고 써있는 그 브루나이 위쪽의 섬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 섬이라고 예전에 명나라 또 그때 이전에 역사적 기록을 질척하면서 이게 다 우리 거였다라고 해서 지금 6개 국가하고 분쟁을, 5개 국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1대1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안 가는 데부터 저쪽 노트르담까지 가는, 이게 이제 기본 라인이고, 이 파란색 이 해상으로 가는 1로, 요거는 이제 라포르트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해서, 중국의 영향권 내에 두겠다라는 발상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북극 항로의 해방이거든요.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해양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왔다. 예전에 정화함대의 그 아프리카 원정길 이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결국 아편전쟁까지 오는 트러블을 겪지 않았느냐. 이제는 해양으로 다 뻗어나가겠다 하는 게 아까 1대1의 일환이고, 이제는 북극해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극해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산에서부터 현재 항로 수리전을 통했다. 그러면 한 70일 정도 걸린다. 이러면 이제 또 희망으로 돌아서 아프리카 끝으로 돌면 또 한 30일 더 걸리거든요. 북극으로 가면 40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북극항로가 어려웠을 때는 못 가지만 풀리었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유리한. 그래서 북극해를 관리하는 북극해 이사회가 있어요. 8개국인데 거기에 뭐 북극과 관련된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스웨덴, 핀란드, 그린란드, 덴마크, 러시아, 미국 다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사실은 북극 이사회 8개국이 있고 그다음에 12개국의 옵저국가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은
옵저버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옵저버를 넘어서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겠다. 최근에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겠다고 막 그렇게 왜 뜬금없이 그린란드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북극에 대한 영향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함의도 있고, 그린란드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갖다 캐치하겠다는 이것도 있고, 굉장히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다 러시아를 포위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캐나다, 그린란드, 이런 것들이 다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지.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냥 막 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 그걸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용히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좀 불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2008년도에 금리 얘기를 자기들이 미국에 도움을 줘서 해소를 시키고, 근데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사 위성을 개발을 했는데 중국이 킬러 위성이에요.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멸건, 항모 파괴 위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있다. 미국하고 상대에 자신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미국의 11개 항공모함 전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기들이 항모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수백 기를 갖고 있으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도 거의 대등하게 군사력을 겨루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는 아예 이제 무역과 군용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로텍도 한 얘기가 있어요. 저 뭐냐. 키신저하고 비밀리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소련이 핵으로서 공격을 해서 3억 명이 죽어도 우리는 싸울 거다. 그게 중국이다. 그때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중국이 뭐 8억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8억 중에 3억이 죽어도 우리는 싸울 거다. 그러니까 미국 니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키신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와서 이제 미국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했냐. 중국을 WTO 체제에 끌어들이고 잘 경제를 성장시키면은 다원화된 체제, 민주화된 체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더 견고한 공산주의 체제를 가고 있으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래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는 다시 보고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또 바뀌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회귀 전략도 비슷한 겁니다. 신형 대국가들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는 너무 안 되겠다. 다시 아시아를 미국이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힘은 더 부족하니까 일본한테도 좀 기대서 역할을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은 당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만 해역을 통과되는 하루에 오르는 수송량이 1,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한 30%가 여기를 통과해요. 굉장히 지역적인 요지인데 여기에 이제 분쟁이 결국은 이제 패권 전쟁으로도 연결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사활로도 같이 결정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저렇게 오바마 때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뚜렷한 전략은 없었는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트럼프 때 나왔거든요. 이게 2017년도 얘기인데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기 전에 이건 일본의 걸 참고한 거예요. 일본의 아베가 2012년도에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중국을 갖다가 약간 경원시하는 그런 전략을 핀 것을 트럼프가 차용한 거예요. 트럼프도 대부분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일본은 왜 그랬을까? 2010년도에 히토리 보복을 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중국한테 종속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아베가 내세운 게 인도태평양 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런 일본
중국의 사회보건 부원장한테 2018년도 4월달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0년도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의 의존도가 일본의 의존도가 27%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 벌써 4월달에 10%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8년도 안 돼서 일본은 그 중국의 의존도를 거의 20% 이상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고 이거를 이 구상을 트럼프한테 임명을 시켜서 전략으로 바꿔서 여기를 미국을 끌어들여서 좀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힘 빠지는데 그 비중, 무역 비중을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전쟁과 개입과 그러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이 미국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특히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 우선주의를 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또 배경은 뭐냐? 미국이 힘이 세진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원유 생산량 추이가 있는데 요거 23년도까지만 제가 그림을 봤는데 24년도에는 1320만 배럴 하루에 생산.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국가가 미국이에요. 우리도 사우디보다 미국으로 더 많이 사와요, 원유를. 현재.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시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2014년도에 셰일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위 속에 가스와 기름이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는 그 캐내는 경제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제성 있게 캐내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그걸 캐내기 시작했어요. 또 물을 쏘고 해서 파쇄를 시켜서 셰일 석유, 셰일 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에 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제 뭐 우리가 굳이 그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살아도 되겠다. 굳이 중동 필요 없겠네. 기름도 우리가 많이 나고 석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의 공장, 저거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이 손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국만 좋으라고 계속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도 이제 자급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뉴스에 나오다시피 현대가 31조를 투자하네 이렇게 하는 것, 미국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자급 체제를 강화시키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또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힘의 경쟁을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강자 동맹 가능성. 일본은 항상 강자하고 동맹을 맺어왔어요. 우리 역사에서 알다시피 19세기 말에는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독일하고도 잠깐 맺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이후에는 또 미국하고 또 동맹을 맺었죠. 이건 농담이긴 한데 중국이 세지면 중국하고 맺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일본은 변화하고 있어요. 안보적으로.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는 전수방위,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방위를 한다라는 원칙 깨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안보 전략을 바꾸고 이미 이제 또 독립된 어떤 전투국가로 이제 변했고, 미중 간에도 디커플링이니 디리스킹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갖다가 서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패러독스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상호 의존성은 또 센데, 근데 또 갈등은 또 심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경제적으로는 또 같이 협조해야 되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잠깐 보겠어요. 러시아를 보면은 계속 동지를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 러시아의 그림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예요. 한 군데는 발티해, 또 하나는 흑해, 또 한 군데는 동해 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러시아는 동진을 하고, 이전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영국하고는 계속 그 세 군데에서 다 맞부딪힌 거예요. 처음에는 발티해에서 맞부딪혀, 그 다음에는 이
흑해에서 지중해 나눠서 또 영국하고 부딪혀. 그다음에 인도 위에서 또 싸워. 이쪽 청나라 쪽에서 또 싸워 해서 계속 영국이 그 러시아를 막는 그런 상황이었고, 러시아는 계속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오른쪽으로 가는 동진하는 그런 팽창 정책을 또 썼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지중해 함대를 창설하고 크림반도도 13년도에 점령을 하고, 사실 크림반도는 크루시초프 때 우크라이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이 붙여준 건데 나중에 이제 또 뺏어간 거죠. 뺏어가고, 시리아라는 곳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흑해에서 빠져나와서 지중해로 가는 관문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이기 때문에 시리아를 러시아로서 놓칠 수가 없어요. 시리아 내전에는 항상 러시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훈련도 지중해에서도 하고 발틱해에서도 하고 작년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발틱해, 흑해를 다 내해화하겠다. 러시아의 바다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생각이고, 지중해까지는 러시아 함대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자기들이 바다로 하겠다. 라는 생각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22년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지고, 이게 여기서 전쟁을 하다 힘에 부딪히니까 중국한테 항구 사용권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제공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물산을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상하이까지 옮긴다면 항구가 필요해요. 항구가 필요하고 대連까지 와서 하려면 물동량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항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북한 지역에 나선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또 러시아 지역의 블라디보스톡과 그 밑에 핫산까지 4개 항구가 있어요. 자로비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계속 타지를 했던 거예요. 이걸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물산을 빼게. 근데 러시아가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거부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관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힘드니까 중국한테 항구 상권을 주면서 또 다른 걸 얻었겠죠. 어쨌든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또 북한하고도 동맹조약을 드디어 맺었죠. 맺어서 이게 이제 파병까지도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주의 세력권과 권위주의 세력권이 지금 딱 맞붙어 있는 상황,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대립이. 이게 이제 키신저가 얘기한 거로는 1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직전은 뭐였냐? 그건 제국주의끼리 싸우는 거예요. 식민지 쟁탈전이거든요. 그런 시기에 지금 혼돈의 시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 아메리카노는 이미 깨진 것이고, 지금은 다국이 그 힘자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키신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나토와 오커스가 자꾸 커지고 있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또 가입을 하고, 이게 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러시아가. 그리고 또 러시아 쪽과 유리한 브릭스와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이것도 커지고 있고,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종착점이 또 어디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이제 이 자유주의권과 권위주의권이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제정세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고 굉장히 이제 힘자랑의 시대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통일, 분단 이걸 떠나서 주변국들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무역 12개 대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소국이에요. 주변의 사국에 비하면 약소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의 위치,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약소국의 특징은 뭐냐?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운명은, 우리 목줄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 이게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벌써 한반도 분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시미교이가 평양에서 만나서 얘기한 게, 대동강선에서 잘라서 전쟁을 끝내자. 임진왜란을 끝내자. 이게 벌써 그때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경쟁자인
가토 기요마사가 거기 또 끼어들었어. 함경도와 평안도 할지 않으면 이걸 끝내자. 이런 식의 또 조건을 갖다 또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가 조선 말에 또 나와요. 청일전쟁 때 일본과 청나라가 드디어 한판 붙을 것 같잖아요. 결국은 뭐 청일전쟁이 1894년도에 일었었지만 그 전에 1년 전에 영국이 중재에 나서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북을 분할해서 북쪽은 청나라가 남쪽은 일본이 평화롭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영국은 왜 그랬을까? 영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본과 청나라를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틀어먹기 위해서 싸움 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한 거예요. 다들 약속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관 파천이 생겼잖아요.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이권이 러시아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급해진 거죠. 급해지니까 러시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대동강사, 또 그 위를 얘기를 하면서, 니들이 여기까지 와. 우리는 그 밑에는 할게. 러시아가 거부해요. 왜냐면 그때는 자기들이 볼 때 한반도를 다 러시아에 영향권 내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거부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어요. 이게 이제 영일동맹이 나오고 1902년도에 맺으니까 이제 세력 관계가 또 뒤틀립니다. 이제는 급해진 게 러시아가 급해져. 급해지니까 일본한테 제의를 해. 39도선에서 우리 저기 싸우지 말자. 이제는 일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영국도 뒤에 업었는데 우리가 다 먹어야 되겠다. 우리를 두고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신탁통치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도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한국을 놓고서 이거를 자기들의 패권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신탁통치안을 또 제기하잖아요. 이것도 영국이 먼저 제기했어요. 그게 결국 깨졌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5년도 10월 8일 날 내일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옆에 그림이에요. 이건 뭐냐면 원전 반대 해킹 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문서를 다 해킹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국방부 문서를 해킹한 겁니다. 국방부 문서를 해킹했는데 그 해킹 내용이 뭐냐. 중국이 미국한테 저런 제의를 했다고 미국이 우리 국방부한테 알려줘서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갖다 해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어떤 제안을 했느냐. 저겁니다. 저 그림인데, 그 급변 사태가 나서 북한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자는 게 중국 구상이에요. 그래서 빨간 표시 있죠. 함경북도, 이거 러시아가 관할을 하고, 중국은 자기네 평안북도부터 양강도, 함경남도까지 중국이 관리를 하고, 미국은 강원도 지역, 한국은 평양을 제외한 황해도 지역, 평안남도까지, 이건 한국이 저기 하고, 평양은 4개국이 공동을 한다. 그나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일본을 뺐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구상을 가지고 미국한테 제의하니까, 미국이 합참해서 그걸 한국한테 보낸 거예요. 저런 식의 사고를 중국이 우리한테 제의했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가 해킹 당한 거예요.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발상들이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위상이, 그 정도 이상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잠깐만 쉬어야 되겠네요. 연결.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발상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있다.
그래서 독일도 분할된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인데 약간 우리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그런 거고 크림반도가 합병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강대국의 자기들 논리예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복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 중국의 그 동쪽에 있는 미사일 부대들이 다 무력화된다. 도저히 안 된다.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공격해서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강대국의 생각들이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처지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지배 질서 속에서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이루게 되는 그런 세계 7번째 3050 클럽에 가입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3만 명 넘는 5천만 명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게 3050 클럽이거든요. 요거는 우리 앞에는 6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7번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GDP 순위가 12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건은 더 악화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핵 문제 때문에 또 강대국의 입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그것도 미중 간에 또 패권 경쟁하는 상황이 우리한테 또 굉장히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조지 캐넌 같은 그 봉쇄정책의 어떤 선구자, 그 사람이 볼 때는 한국은 가치가 없는 나라예요. 전략적 가치가. 우리는 대단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조지 캐넌 이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중국이 보니까 굉장히 땅덩어리도 넓고 물살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오다가 보니까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이게 가치가 있구나. 왜냐면 일본에서 연료를 공급받았거든요. 연료 기착지로서의 일본. 일본 가치를 그때 느꼈어. 근데 좀 더 가다 보니까 조선이 있네? 이건 뭐지? 연료는 다 넣었는데?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크게 일본이 있으면 됐는데 굳이 조선, 중국?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조지 캐넌한테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지 캐넌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이 이어져서 에치슨 라인까지도 갔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이 볼 때 한국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 첨단, 천병? 그 정도? 뭐 그 정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1945년도에도 저는 한반도에 정책이 없었다. 1950년도에도 한반도 정책이 없었다. 근데 1950년도 전쟁 났을 때 중국이나 소련은 정책이 있었잖아요. 통일. 조카 통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이거 세계대전 안 나면 되는데 이 정도 생각이었지, 한국을 뭐 하나로 만들겠다, 두 개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분명히 있어요. 중국, 하나의 중국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독립된 국가예요. 잘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한반도에 대해서 원 코리아? 그거 확정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지금은 우리가 힘없을 때는 약간 변화를 줘야 돼요. 글로벌 동맹으로. 요것도 또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글로벌 동맹이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한국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투사할 수 있는 거. 그게 글로벌 동맹이에요. 그래야지만 미국의 온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한국에 묶어두겠다 이러면 자꾸 빼려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문제. 어쨌든 미국은 우리를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다라는 거고,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거는 전형적으로 EEJ예요.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면 엄청 좋은 거야. 남쪽을 찔러서 북쪽을 견제하고 북쪽을 찔러서 남쪽을 괴롭히는, 그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관계죠. 그리고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를 노리는 망치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도 그렇고 온나라 때도 그렇고 계속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을 잘 다루는 사람이 중국 정가에서 승승장구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낮은 선봉이라고 있죠? 거기서 상하이로 이렇게 금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3번에 걸쳐서 석탄을 15,000톤씩 상하이로 날린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왜 그랬을까? 항로 개척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항로로 개척을 그렇게 만약에 진짜로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대한해역을 통해서 저 중국의 동북지방의 항로가 상하이로 빠지는 항로가 개척됐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군함용입니다. 항로 보호를 위한 군함용. 그 다음에는 군용기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냐? 동해가 중국 바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서해는 중국 바다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황해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국식이에요. 중국이 황해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들이 황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해라고 해야지. 근데 어쨌든 서해에는 미국 군함도 못 들어가고 우리의 군사훈련도 못하게 압박을 넣고 요새는 뭐 그 이해도 근처에다가 뭐 하나 세워놓고서 또 자기들 양식 뭐 기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서해는 이건 중국 거야 라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 생각인데 저렇게 항로까지 개척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동해도 이제 중국 거다 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있고 이쪽에 죄송합니다. 요 혼슈하고 홋카이도 사이에 이 해역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그걸 군함이 통과해요. 통보를 안 하고 통과합니다. 그거는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태평양으로 지나가는 길을 뚫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만 안 하고 있지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 근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습을 하잖아요. 군사 연습하죠. 거기에 북한도 아마 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식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내해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떠냐. 제2의 핀란드와 제가 이제 핀란드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핀란드는 자기네 그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군사와 외교권을 러시아한테 일부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지책을 했는데 중국도 한반도를 저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외교권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의 군사권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그게 이제 사드 배치부터 나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다 제2의 핀란드화를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 지도거든요. 이건 이제 일본 초등학교에 나오는 지도인데 일본은 이렇게 영토가 많은 나라다. 이걸 강조하는 지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제1의 주적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하고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자와 항상 동맹을 맺는 그런 전략을 써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볼 때 한반도는 자기들 심장을 노리는 비수다.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히로부이건 그전이건 한국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러시아는 좀 다르긴 한데 러시아도 항상 이 교두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영향권 내에 둬야 돼.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는 극동 개발이라는 문제에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EU 같은 경우는 세력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고 유엔도 역시 어떤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국제법적으로 우리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짧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년도 말 당 전원회의에서 그리고 24년도 1월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규정을 새로 했어요. 적대적
두 개 국가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을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뭐 평화 통일 노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새로 노선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통일, 화해, 민족 이거 말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징도 다 폐기하고 국가에 나온 자기네 애국가라는 데 나오는 삼천리 뭐 저 이런 얘기를 삼천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냥 내놔라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이 상징 다 폐기하고 조직도 다 없애버렸어요. 조직 없애고 대남 관련되는 거는 외교부 외무성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독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동독도 수세적으로 서독한테 먹힐 것 같으니까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국가에서 민족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여기도 애국가에 독일 하나의 조국 이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 때문에 통일될 때까지 독일은 국가를 제창하지 못했대요. 그냥 음만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저기 북한 같으면 싹 바꿨을 텐데 동독은 바꾸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음만 나왔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동독의 국가안전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62% 넘게 단일민족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동독 정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좀 호응하는 측면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민족을 부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그래서 이것도 무력 통일의 어떤 상징으로서 여러 가지 수중 핵무기 체계. 최근에는 뭐 하려고 그러죠? 전략 핵 잠수함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군사 도발을 강화하고 있고, 이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내부가 불안해요. 사실은. 왜 불안하냐면, 김정은의 최대 적이 누구냐? 그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노동당으로부터 도움도 안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국가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남쪽을 쳐다보고 있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그 결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자기 권력이 위태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지금 통일전선 전술 자체가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남은 건 이제 무력통일밖에 없는 거죠. 김정일 시대는 그랬어요. 예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그때는 이제 사회주권이 변하는 상황이고 소련이 몰락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체제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부터 어떤 대북 포용 정책을 이용을 해서 자금을 계속 끌어들인다든지 해서 어떤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하는 이런 전술로서 남북관계를 이용을 했는데 그 김정은 때는 좀 달라졌어요. 김정은은 초기부터 조금 형편이 그때보다 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돈 때문에 남쪽과 상대한다 이건 없어요. 없고 이 김정일의 다른 장점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변해왔습니다. 변해와서 처음에는 이 목표가 목표가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심장병보다 발등에 불. 이것도 이제 핵 실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013년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다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3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권력 변동기였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당선자 박근혜, 지금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3차 핵실험에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거는 국제사회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비유하건데 심장병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4월 달에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어요. 국적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 문제는 좀 뒤로 가고
개성공단 중단된 거를 해소하는 그 시간이 한 7, 8개월 갔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가동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14년도에는 그 대화 긴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북한이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14년도 말에는 아시안 게임 때 저쪽 권력 3인방이 내려와서 뭐 좀 한 척하고 또 15년도에는 8월 달에 지뢰 도발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뢰 도발을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뭐 8.25 합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하니까 북쪽이 뭐 수용을 하더라. 8.25 합의도 우리가 원칙대로 나가니까 북쪽이 그냥 뭐랄까 항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용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겼다라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속았던 거예요. 13년도 3차 핵실험하고 나서 그 3년을 그렇게 보내고 16년 1월 달에 핵실험을 또 했어요. 4월 달에. 아니, 4차 핵실험을.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정신 차린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게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심장병을 고치는 거였는데 엉뚱한 데 정신을 팔다 보니까 심장병을 놓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뒤늦게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핵 문제에 들어가서 개성공단 중단시키고 뭐 이것저것 했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한참 나가 있는 북한의 그 핵 진도를 우리가 어떻게 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5차 핵실험,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또 6차 핵실험,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굉장히 교활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17년도 11월 29일 날은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호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8년도 1월 달에 바로 돌변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뭐 대화를 제의한 거 아니에요? 평창이 잘 됐으면 좋겠다. 평창 올림픽 잘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정상회담을 제의를 하니까 이 국민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16년도, 17년도에 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한참 하고 나니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대북 제재가 WMD,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된 것만 제재를 했었는데 16년도, 17년도에 도발 때문에 벌어진 게 뭐냐면 민생까지도 압박하는 제재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빨리 이것들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뭐냐, 제재를 깨야 되겠다라는 게 북쪽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7년도에 말에 핵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제재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남쪽으로 가자 했어요. 그 남쪽으로 가자라는 게 평창올림픽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제의하니까 우리가 뭐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미국한테까지 이제 전달한 거예요. 미국하고도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도 완전히 또 미치고, 그러니까 누가 초조하냐? 중국이 초조한 거예요. 북한이 한국하고 미국으로 가네? 우리는 뭐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EEJ2의 그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초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당장 달려나왔죠. 그래서 3차례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갖다 끌어들였는데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어떤 효과냐. 제재의 뒷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8년도는 김정은이가 원했던 대로 제재를 완전히 깨게 되는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19년도 2월 달에 트럼프하고 2차 하노이 회담 때 제재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깨기 위해서 회담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좀 목표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근데 그 정면 돌파라는 얘기가 대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력 경쟁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남한의 용도가 끝났다. 우리가 직접 미국하고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교류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게 맞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김여정도 22년도 8월 19일 날 담화를 냈을 때 제발 좀 따로 살자, 귀찮게 찝쩍거리지 말자 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한하고 괜히 교류를 해봤자 자기들 청년들의 사상만 해이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한하고 교류해봐야 손해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다고 해서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북한에 살릴 만큼 뭐 엄청나게 들어오는 돈도 없고, 별로 손해만 본다 이거죠.
그런 생각들 하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로 달려간 겁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 좀 약하죠. 대북 정책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냉전기 때는 우리가 국력이 열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제 고정을 위해서, 선건설 후통일, 이런 정책으로 나갔던 거고, 그게 이제 해체될 때는 조금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사실은 남북 관계에 굉장한 어떤 진전이 있었는데, 뭐랄까, 그 기본 합의서도 맺고, 7.7선언이라는 게 저는 참 그게 말이 좋더라고요. 뭐냐면, 민족 자존, 그리고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선언. 이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민족 자존, 통일, 번영.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나가야 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말을 다 여기서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합의서 맺고, 비핵화 공동선언하고, 유엔도 가입하고. 그 노태우 정부 때 발자취가 컸어요. 사실 우리가 되게 이제 좀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화해 조치가 이제 한 10년 정도 해봤던 거죠.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 북핵에 못 당했다라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가 나오면서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19년도, 19년도 말부터는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교류가 다 안 돼 있었고, 그런 상태로 돌입했던 건 다 핵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사실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은 계속 대남 강압 전략을 쓸 것이고, 그리고 회색지대 도발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또 평화를 위해서 힘을 계속 또 강조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전에는 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좀 도와주는 관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 조금 경제적인 교류, 평화 이런 것들 강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핵이 또 보유가 되고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관계로 변화된 거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새로운 체제 대결 시대로 남북관계가 변화됐다라고 보는 게 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결한다니까 뭐 주먹 들고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북한과 경쟁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위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대화가 무조건 다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화에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대화를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과거의 대화를 쭉 보면은 서로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 문구상으로만 합의를 해요. 합의하고 나니까 공감 없는 문구를 가지고 나중에 서로 네가 어겼네, 내가 어겼네. 나는 70% 이행했는데 너는 30%도 이행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또 불신을 또 조장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볼 때, 키신저가 비밀리에 70년대에 갔을 때, 중국 갔을 때 얘기는 모택동 주은혜와 침실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합의문은 굉장히 허술해요. 그냥 현 국제정세하에서 쌍방이 뭐 이렇게 협조하기로 한다 이거거든요. 현 국제정세가 뭐냐?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속에 있는 말은. 그리고 쌍방이 협조를 한다. 이거는 어디까지 인식이 같이 갔냐면 준동맹까지 간 거예요. 그럼 표현을 그 정도 했다 뿐이지,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합의문은 대충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의문을 엄청 잘 써. 잘 쓰고 정말 꼼꼼하게 잘 썼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대화를 계속 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럼 무슨 대화를 할 거냐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화만이 과연 능사냐, 아니면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다 만드는 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하고도 하려고 하고 지금 미국하고도 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새로운 대결 시대가 됐어요. 됐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거예요. 우리한테 과연 국가 목표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은 뭐가 있다고 했죠? 중국 뭐, 그죠? 미국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이거잖아요? 일본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내세운 적 없어요. 그죠? 근데 일본은 야찌라는 사람이죠. 야찌 정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베의 그 측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연설이 있거든요. 연설은 한 14페이지 정도인데, 그 중간에 제가 그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국가 목표에 대해서 나와요. 야찌가 뭐라고 했냐. 야찌의 생각은 아마 아베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베의 생각은 그 일본 내 정가의 한 주류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일본의 위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한다. 일본은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함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야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일본은 메이저 국가가 돼야 된다. 세계 사는 메이저 국가들의 게임이다, 일종의. 일본은 메이저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쉽게 얘기해서 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일본도 있어. 대한민국 있나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 그죠? 있었죠? 민주화 시대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들이 뭐 짧게 지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만한 국가 목표가 없었다고 봐요. 저는 1990년대 초반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21세기 위원회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90년대 10년 동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21세기,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만 했지, 90년대를 어떻게 준비해서 정보화 시대로 가자,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국가 목표는 뭐냐. 지난 정부라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견국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가 있느냐. 목표를 정해야 돼. 그 정치인 한 명이 정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 공감대를 다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 저는 해양 강국이 목표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어떤 지도자는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서 세계를 표시하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륙하고 붙어 있을 때는 피해를 많이 받는데 해양 쪽으로 안 나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GDP를 최소한 뭐 몇 조 달러 이 정도로 한번 좀 잡아줘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냐 이런 건데, 북한은 뭐냐? 우리는 그런 목표를 잡았다 치면은 북한은 뭐냐? 우리한테 또 어떤 존재냐? 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소한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된다. 한국에. 통일되기 전까지. 통일이 목표지만 통일되기 전까지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고, 더 협조 관계가 되면 더 좋겠다.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존재예요. 북한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통일이 빨리 필요한 겁니다. 통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 지금 젊은 분들은 통일을 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윗사람을 좀 벗어나는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최소한 통일이 되면은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한 번씩 쳐다볼 거예요. 야, 쟤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 저쪽으로 가려고 하나. 지금은 그들이 땡기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베트남처럼 쟤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지? 우리를 한 번씩 더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조선처럼 힘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또 저는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있는 단적인 소지가 된다고 해요. 대개 이대문에서 통일 비용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통일 비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통일 비용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통일 비용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비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처럼 사는 거를 통일비용으로 생각해요. 우리처럼 북한 사람들도 사는 거. 그거는 100년 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통일비용을 최소한 북한의 2,500만 명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는 게 통일비용이다. 이렇게 개정 규정하잖아요. 1조 원이면 돼요. 하루에 북한 사람들이 먹어치는 식량량이 1만 톤이에요. 그럼 365만 톤만 있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왜 저런 사태가 나타나냐? 가끔씩 아사아사 소리가 나잖아요? 북한의 생산량이 365만 톤보다 넘어요. 넘는데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조만 투입하면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다 유통시켜서 북한을 끌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내일 통일되더라도 북한 사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통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과 하는 건데 최소한 굶어 죽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 뭐 자원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할 일이 많거든요. 많아서 거기에 우리 돈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기구를 통한 자금을 들여와서 우리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여태까지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실업 문제도 상당수가 해결이 돼요. 북한 사람들도 그 북한을 개조하는데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우리의 청년들도 또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통일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거는 4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요. 4대 갈등이 뭐냐? 이념적 갈등, 첫 번째. 이게 북한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두 번째, 지역 갈등이에요. 지역 갈등 없는 것 같지만 선거 결과로 보면 지역 갈등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숨쉬고 있어요. 세 번째, 계층 간의 갈등, 빈부 차이 갈등,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네 번째, 이것과 연관돼갖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아유, 아버지 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거. 거기에 요새는 또 남녀 간의 성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갈등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다. 통일로서. 왜냐면 일을 하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여튼 어쨌든 해양 선진국가로 가는 게 비전인 것 같고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켜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를 다른 나라로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GDP 5조 달러는 돼야 되잖아요. 5조 달러면요 세계 3위예요. 지금 세 번째 중국이 18조고 세 번째 나라가 독일인데 한 4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고 야, 저것이 5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뭐 첨단 기술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첨단 기술 이 재래시장 기존 산업 부문 다 나눠가지고 유통까지도 해서 다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신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너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정치도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니발 전쟁 때 로마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니발이 쳐들어서 칸나의 전투 때 8만 명이 이틀 만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칸나의 전투를 전후해서 로마의 집정관이 2명인데 이 한니발이 쳐들어갔을 때 2명의 집정관이 사망했어요. 직접 최고 지도자가 나가 싸우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나가 싸워서 칸나의 전투 때 완전히 꼬리를 빼고 혼자만 도망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 사람을 욕하고 질책했을 텐데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다 또 힘을 합쳐 또 싸우자. 이렇게 결국은 몰아냈죠. 그 정도로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나라가 제대로 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한 포용 집단 개선 요거는
제국을 이룬 나라들의 특성이에요. 모든 로마부터 네덜란드, 러시아까지 제국을 형성할 때는 저런 집단 결속력과 이민족에 대한 포용이 있었기 때문에 커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줄어들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의 위치가 약소국이고 우리의 주변의 이 움직임들이 저렇다는 것 같다. 항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명은 왜 쇠퇴하고 네덜란드는 왜 수십 년 동안 제국이 될 수 있었느냐. 조그만 나라가. 저는 우리 네덜란드가 우리의 어떤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고 대노의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새로 정비를 해서 통일은 새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남한의 체제가 그대로 북한으로 이어진다? 그럼 남한의 문제가 그대로 북한으로 이어지는 거와 똑같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은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북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여, 우리는 계속 북한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관여의 기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시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있다라는 원칙을 계속 표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핵자원 같은 거는 다른 기회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내부에서는 또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머리로 하는 통일과 이 가슴으로 하는 통일. 두 가지인데, 이 머리로 하는 통일은 뭐냐? 통일 준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은 화폐를 어떻게 하고, 화폐 가치를 어떻게 배분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일본 도쿄대에 가면은 그게 있대요. 지하실에, 도서관에 평양에 하수도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다 와요. 왜냐면 걔들이 일제시대 때 갖고 있던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면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과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모든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죄송하지만 삼천 의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꾸준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또 못하게 하는 또 사회 분위기가 또 있어요. 왜냐면 통일 준비하면은 흡수통일하면 전쟁이다. 이래서 못하게, 통일 준비 못하게, 통일부가 통일 준비를 못하게 정치권에서 막아요. 이런 게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내일 통일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통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 준비, 머리로 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듯이 통일자 빼버리고 민족대 빼버리고 빼잖아요. 어떤 결과냐? 두 개 국가다. 어떤 결과냐? 북한 지역을 중국이 점령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북한 지역을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외에 계속 메시지를 발신해야지만 통일이 되는 것이지, 통일 얘기하면 싸움만 나고 평화가 깨지니까 통일 얘기하지 말자. 이제 국가 대 국가처럼 하자. 하면은 국가 대 국가? 좋아. 그럼 북한 지역에서 무슨 변란이 났을 때 제3의 국가가 거기를 점령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 드러내놓고 막 통일합시다라고 까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통일 의지를 계속 발신을 해줘야지만 통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강조드립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 항상 받는 질문이 아까도 있었지만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통일할 생각이 있냐? 당신들은 통일할 능력이 있냐? 두 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 머리로 이런 걸 다 준비해놨다. 통일 의지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국하고도 우리가 같이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강조해줘야 되고 좀 결기가 좀 있어야지만 뭐 통일도 되고 주변에서 존경도 받는 것이지 결기도 없이 비리비리한데 누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소국이에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이 살아갈 길은 뭐냐? 강대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국처럼 생각해서 이 관점에서 쟤들이 어떻게 포석을 하겠구나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해법이 나온다. 그 패권국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개개인도 좀 통일 비용이니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해서 좀 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합의,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우군들이 있어야지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만 뭐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겠다. 마지막 마무리는 비스마르크 말다 끝내겠습니다.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갈 때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게 정치가의 임무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콜 총리예요. 콜 총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독일 통일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콜 총리가 통일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자기도 상황이 흘러가는데 잡아챈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독일도 참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통합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피로도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피로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는 고르바초프라고 통일을 지지하던 세력, 외세,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게 되는 위기에 자꾸 빠져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일이 된 겁니다. 그게 만약 타이밍을 놓쳤다.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더 심해졌다. 이러면 독일도 통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잡아채는 그 능력과 어떤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독일이 통일될 때도 끊임없이 반대한 세력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귀한 또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시간에 또 한반도 국제 정세 관련돼서 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세밀하고 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저희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우리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문제를 신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남북은 현재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 남북 간의 갈등 해소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백미순 박사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북 관계 갈등 해소만, 이거 진짜 저도 뭐 쉽지 않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은 남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건드려 봐야 더 덧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당분간은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와 접촉보다는 제3자를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든 교류협력 문제든 저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다 끌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존에 안 써봤던 방식인데 해외를 통한 접근.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신변안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 어쨌든 지금같이 막혀있는 상황보다는 해외 루트를 통해서 그게 다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좀 활용해보는 방식으로 어떤 이산가족 부분이나 교류협력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당국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접촉은 저는 당분간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제사회를 위요한, 또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방법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주변국들의 접촉, 주변국들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외교는 아니어도 돼요. 외교는 아니어도 되고,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와 접촉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관계를
우리가 좀 활용해서 그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죠. 여기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한 가지만 꼭 가능하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있으시면 혹시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교수님들 혹시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면 네. 장시간 우리 서울통일교육센터와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 같이 주최하고 또 국립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서울시기 통일강좌에 또 많은 참여, 또 온라인과 또 현장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세 번째 강의 진행되니까 다음 주 목요일 또 7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